푸틴은 울고 있지만 젤렌스키는 웃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로 러시아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우크라이나군이 결정적인 공세를 성공시켰습니다. 전선의 모든 방향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낭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가장 주목할 만한 전과는 동부전선 돈바스 지역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국방부사나 국방정보국이 검증한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공수부대가 크라스노 호리우카에서 동쪽으로 소폭 진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단순히 탈환 면적으로만 보면 큰 전과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상징적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202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지 주민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우크라이나인이 2014년부터 돈바스에서 시작된 국지전이 러시아의 침략을 기점으로 전면전이 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에 크라스노호리우카는 엄밀히 말해 2014년 돈바스 전쟁 당시부터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지역입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한 지 약 9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적법한 영토를 회복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러니 탈환 면적을 떠나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 러시아 입장에서 이는 곧 2014년부터 자신들이 점령했던 지역을 대려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빼앗겼다는 말이 됩니다. 더군다나 크라스노호리우카는 돈바스 최대 도시이자 러시아가 세운 괴뢰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도인 도네츠크에서 고작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마을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세를 통해 러시아의 괴뢰국으로 입성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쯤이면 러시아 입장에서 본전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이 괜히 욕심을 부리며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만 않았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분리독립주의자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방식으로 돈바스 지역을 흡수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러시아는 유로마이단,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 전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우크라이나 사회의 분열을 조장했고 사실상 돈바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나토 가입 여론에 불이 붙었고 실제로 나토 가입을 위해 외교적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나토 그리고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유럽 대부분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목매어 있는 만큼 굳이 러시아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장 독일부터가 침략 초기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48시간이면 망할 나라를 우리가 왜 도와야 합니까?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침략을 결정하지만 않았어도 서방의 군사적 지원은 불가능했을 테고 돈바스는 결국 러시아의 괴뢰국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미न्스크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목전까지 진격하는데 성공한 전적이 있습니다. 크라스노 호리우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진격을 시작했다면 도네츠크 공방전이 벌어질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도네츠크까지 탈환당한다면 가뜩이나 전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말 전도에 극심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로 푸틴의 러시아 내 장악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도네츠크가 탈환당한다면 안 그래도 부족한 전쟁 명분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최상의 경우 러시아 군부 내에서 또 다른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러시아군의 쿠데타는 바그너 그룹의 그것과는 아예 규모부터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얼떨결에 최측근이던 프리고진에게 칼침을 맞고 바그너 그룹까지 해체해버린 푸틴으로서는 이를 막을 수 없을 텐데요. 그러나 러시아의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제31 기계화여단은 영상을 통해 도네츠크주 리브노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스노 호리우카만큼은 아니지만 리브노필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요. 해당 지역은 주변에 고지가 있어 러시아의 점령 이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도 끝내 탈환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리브노필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데 성공했다는 건 그만큼 대공세의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남부전선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남부전선의 상황을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자면 딱 세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노바카오카댐 붕괴 사건으로 일어난 대홍수가 결국에는 돌고 돌아 우크라이나군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급격하게 불어났던 드니프로강의 수위가 다시 낮아지면서 넓은 모래벌판이 형성되었고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의
미군의 도하도 훨씬 쉬워진 건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마침내 도하에 성공해 헤르손 남부 다치를 탈환했습니다. 그동안 무차별 포격으로 도하에 연달아 실패한 탓에 자포리자주 방면 주공세에 의존해야 했던 헤르손주 탈환에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한 셈입니다. 만약 다치에 거점을 마련한 우크라이나군이 스로핀스크 탈환까지 성공한다면 안토노브스키 다리를 중심으로 헤르손주 탈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은 크림반도의 목전인데요. 2014년 강제합병을 통해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킨 크림반도까지 빼앗긴다면 러시아도 더 이상 전쟁을 붙들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회의적으로 변해가던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고작 1박 2일의 짧은 쿠데타였지만 이로 인해 개박살난 푸틴의 카리스마는 상상 이상의 나비 효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탄약, 하이마스 탄약, 스팅어 대공 미사일, 브래들리 전투차 30대, 스트라이커 장갑차 25대 등 5억 달러, 하나 약 6,593억 원 규모의 군사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총 41번째 패키지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52조 7천억 원이 넘는 초대규모 지원입니다. 거의 대한민국 1년치 국방 예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부은 건데요. 규모가 규모다 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레임덕에 도달한 만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도 감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일부 국회의원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을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로 전쟁의 승기가 보이면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지원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권에선 당파나 정치적 이념을 떠나 초월적인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또한 로이터 통신과 프랑스의 여론조사기관 이프소스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여론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호의적인 편입니다. 이는 비단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아닌데요. 특히 덴마크는 아예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을 대상으로 F-16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전력 강화를 위해 2027년 도입 예정이던 F-35A를 2025년 도입으로 2년 앞당기는 대신 순차적으로 퇴역할 예정이던 F-16 30대를 우크라이나로 공여할 계획입니다. 또 호주는 지난 24일 약 290억 원 상당의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목은 무장이 탑재되지 않은 정찰용 드론이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자폭 드론을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군필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익숙하실 대한민국의 K311도 우크라이나로 향할 예정입니다. 흔히 다치, 4호톤 등으로 불리는 군용 트럭인데요. 뜬금없이 우리 군의 다치가 우크라이나로 간다는 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내막이 얽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용 장비가 마찬가지지만 K311 또한 민간업체에서 개발 생산하고 이를 군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요. K311의 경우 생산업체인 기아에서 KM450이라는 명칭으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KM450을 지난 2021년 우크라이나 현지 업체가 군용 통신 차량으로 개조할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전쟁으로 인해 파산하면서 얼떨결에 경매 매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크라이나 정치인 세르이 프리툴라가 사들이면서 우리 군의 다치 트럭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용으로 개조되어 전장에 투입할 예정이 된 건데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K311은 전쟁 전부터 우크라이나의 무장병력 수송 차량 보구단 바르스6로 개량되어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추가 장갑을 부착한 덕에 7.62mm 소총탄까지 방호가 가능하도록 마개조되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다치 트럭이 어떤 모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등장할지 기대됩니다. 푸틴이 바그너 그룹 지우기에 돌입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 파견되어 있던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직접 통제하면서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일례로 러시아 외교차관은 최근 시리아를 직접 방문해 바그너 그룹을 장악했고 러시아 외교부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개인 경호를 맡고 있는 바그너 그룹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그너 그룹은 어디까지나 민간 용병 기업으로서 프리고진이 통수권을 쥐고 있었고 러시아 정부는 계약을 통해 간접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사실상 러시아 군부로 바그너 그룹을 흡수하려는 모양새입니다. 푸틴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면피를 위해 바그너 그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해왔다는 걸 생각하면 쿠데타의 여파를 잠재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그너 그룹은 푸틴을 큰형님 프리고진을 행동대장으로 둔 마피아 조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단순히 러시아 정규군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일을 대신 수행하는 무력 집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뒷세계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블랙 기업이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아프리카, 중동 등 사회체제가 혼란스러운 정부에 접근해 군사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광물 채굴권 같은 불법적인 권리를 얻었는데요. 이를 이용해 수단에서 금을 캐내 러시아로 수출했고 중앙아프리카에서는 불법적으로 캐낸 다이아몬드를 UAE에 수출하는 등 연간 수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푸틴이 민간 용병 기업에 불과한 바그너 그룹의 권력을 군부에 버금갈 정도로 키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자금의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에 투입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쿠데타를 계기로 푸틴이 바그너 그룹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장기전을 노리고 있는 러시아에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이 될 텐데요. 이 때문에 푸틴이 정치적 리스크를 짊어지면서까지 바그너 그룹을 통제하기 위해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미 푸틴의 카리스마는 빛이 발했고 여기에 아주 작은 계기만 더해진다면 러시아 내부 분열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여론을 잠재울 목적으로 이틀 연속 크렘린에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전쟁 이후 대단히 보기 드문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제 푸틴은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의 나팔수들조차 푸틴을 비난하고 국민들은 망명을 위해 떠나는 프리고진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정부의 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를 환영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전쟁이 끝이 러시아의 균열로부터 시작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주간 우크라이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